자, 삼막 1장을 또 보면 등장인물들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아내려고 염탐의 전략을 많이 구사하고 있어요. 염탐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자꾸만 남의 뒷조사를 하는 것일까? 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드러내는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죠. 이것이 나타내는 건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세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햄릿의 최대의 정치성, 즉 숨어서 엿보기. 햄릿은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앞에서 떳떳이 남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뒷조사를 하려고 하죠. 클로디어스 왕과 햄릿은 갈등의 핵심입니다. 햄릿은 클로디어스보다 왕의 서열에 앞섰던 인물이죠. 클로디어스 입장에서 본다면 햄릿은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죠. 이 둘의 권력 게임으로 우리는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둘은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까? 숨어서 엿보는 염탐이 그들이 정치적 권력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클로디어스는 숨어서 염탐하여 햄릿의 속마음을 알아내겠다고 하죠. 클로디어스 말을 보죠. 그녀의 아비와 나는 합법적인 염탐꾼으로서 몸을 감추고 보이지 않은 채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그가 앓고 있는 게 사랑의 고통인지 아닌지 알아내려 하오. 이런 말이 나오죠. sing unseen, 보이지 않으면서 singing, 보는 거. 자신은 감추되 상대방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전적 권력 행사 방식과 다른 근대적 권력 행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과거의 고전주의적인 군주는 자신의 물리적 힘을 겉으로 드러내고 과시하죠. 반면에 근대적인 권력자들은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감춘 채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 점과 관련해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보이지 않으면서 보는 눈, eyes that must see without being seen, 보여지지 않으면서 보는 눈,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즉 햄릿과 클로디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제가 이제 푸코 얘기를 좀 할 텐데, 햄릿과 클로디어스가 상대방을 염탐하는데 서로 드러내놓지 않고 상대의 비밀을 캐겠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권력행위라고 보는 거죠. 푸코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판옵티콘이라고 하는 원형 감옥이죠. 이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팍스 아메리카 판, 여기서 나온 거죠. 판과 모든 것이란 판 아메리칸, 판 로마 뭐 이런 거. 보다라는 옵티커라 보는 거죠. 또 원통이라는 뜻, 콘, 이것이 합쳐서 판옵티콘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원형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1791년 제라미 벤담이 죄수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처음 설계했던 새로운 개념의 원형 감옥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감시자는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수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죄수자들은 자신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죄수들이 감시를 스스로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쫙 깜빵이 있는데 가운데 딱 그 탑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은 탑에서는 이 깜빵을 다 볼 수 있지만 깜빵 안에서는 저 탑 속에 사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지킨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조심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감시자에게 복종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판옵티콘의 원리가 되는 거죠. 한번 이거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 원리를 햄릿의 작품 속에 대입해보자. 햄릿도 파놉티콘의 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감시 권력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놓은 건데, 이 푸코의 얘기죠.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시간 나면 보면 좋겠어요. 클로디어스는 로렌 크렌츠, 길덴스턴, 오피리오 등을 이용해서 햄릿을 감시하려고 하죠. 햄릿도 역시 연극을 통해서 클로디어스를 감시하려고 하죠. 폴로니우스도 하인을 통해서 그의 아들 레오티즈를 감시하려고 하죠. 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햄릿이라는 작품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 눈빛이죠. 다 감시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채리는 것. 자, 고뇌하는 햄릿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햄릿이 복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인 클로디어스에 대항하는 일이죠. 그러나 햄릿은 시간이 갈수록 복수를 실행하지 못하고 고민이 깊어지죠. 고민하는 햄릿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명한 독백의 모습이 나오죠.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더라도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밀려오는 고난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인가. 햄릿은 현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저항할 것이냐로 볼 수 있을 거죠. 사느냐 죽느냐를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표면적 이유는 햄릿 자신이 살 것이냐, 힘드시니까 자살로서 도피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로디어스를 살려둘 것인가 죽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수용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어쩌면 저항하고 복수를 감행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햄릿이 죽는 생각을 많이 하죠. 현실이 힘드니까 자살로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자살은 잘못됐죠. 그러나 자살은 종교적으로 오만한 범죄 행위니까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 자살한다는 것은 인간 마음대로 목숨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속모독일 수 있죠. 그 햄릿은 죽어버릴까? 죽는다는 건 잠드는 것. 잠들어서 만사가 끝나 가슴 쓰린 온갖 번뇌와 육체가 받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바람하지 않는 인생의 극치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도 하죠. 햄릿, 죽어 잠을 잔다. 잠이 들면 꿈을 꾸겠지. 그게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승의 번뇌를 벗어나 영원의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떤 꿈을 꿀 것인지, 이게 우리를 망설이게 하기 때문이다. 햄릿, 그렇지만 않다면 그 누가 이 세상에 사나운 비난의 채찍을 견디며 폭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멸시, 버림받은 사랑의 고통이며 재판의 지연, 관리의 오만함, 덕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 소인배들의 불순함, 이 모든 것을 참고 지내야겠는가? 또 햄릿 보면 단 한 자루의 단검이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일, 그 누가 이 지루한 인생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진땀을 뺄 것인가? 다만 한 가지, 죽은 뒤에 불안이 남아있으니까 문제구나. 그 다음 또 보죠. 햄릿, 나그네 한 번 가서 돌아온 적이 없는 저 미지 세계와 결심을 망설이게 한다. 알지도 못하는 저승으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현재의 재앙을 참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소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조심성이 우리를 더 겁쟁이로 만든다. 참 그때나 지기나 죽음이라는 거, 나오나가 요새 테스 영화에서 노래 부르니까 저 천당은 있던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죽으면 저 천국이 있느냐 말이야. 없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도 있다는 거죠. 그 지옥은 어떠냐? 두렵겠죠. 정말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건지, 몇만 대의 불이 펄펄 끓는 곳에서 평생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거. 참 이 죽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햄릿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햄릿의 여성 혐오를 볼 수 있는데, 햄릿이 오피리아를 만나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죠. 햄릿이 그렇게 오피리아를 미워한 사람은 아니죠. 자신의 본마음과 다르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햄릿 오피리아에게 수녀원에나 가버려라. 왜 사내와 사귀어 죄 많은 인간을 낳겠다는 거야. 이 햄릿이라는 사내는 제 딴을 꽤 성실한 인간으로 자처하는데도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결점이 많단 인간이다. 결점이 많단 말이야. 오만하고 집착이 강하고 야심만만하고 그 밖에 또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 인간. 여기서 죄가 아니라 죄를 지을지 모르는 인간. 나 자신도 뚜렷이 알지 못하는 죄. 마음속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죄. 틈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저지를 죄. 이런 것들로 가득하단 말이야. 이 세상 인간들은 모조리 악당들이야. 아무도 믿지야 말고 그저 수녀원으로나 가버려.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아주 독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볼 수 있어요. 또 햄릿이 만일 그대가 결혼을 한다면 지참금으로 이 저주를 선물하지. 아무리 얼음같이 정숙하고 백설처럼 순결해도 세간의 악담은 면할 수 없을 거요. 수녀원으로 가시오. 자, 가오. 그래도 결혼을 하려거든 바보하시오. 현명한 남자라면 누구나 여자가 자기를 어떤 괴물로 만들어 놓을지 잘 알기 때문이요. 수녀원으로 가시오. 그것도 빨리. 안녕. 뭐 이런 얘기를 오피리아에게 햄릿이 자꾸 하는 거죠. 햄릿은 오피리아를 보고 수녀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수녀원을 네 번이나 언급하죠. 수녀원은 그 당시 수녀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창녀촌이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창녀촌. 자, 뭐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in nunnery 이 뜻은 수녀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수녀원으로 가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창녀촌으로 가라는 모욕적인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햄릿은 또한 여자는 남자를 괴물로 만드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괴물은 셰익스피어 연극에 많이 나오는 몬스터, 이 괴물은 오쟁이진 남편을 의미해요. 오쟁이진 남편. 성적으로 부정한 아내를 둔 남편은 이마에 동물처럼 뿔이 난다는 미신이고 속설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남자의 이마에 뿔이 난다는 거예요. 아내나 자기의 여자가 부정한 짓을 하면 남자의 이마에 뿔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괴물이죠. 즉 오피리아가 나를 괴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니 굳이 하려면 차라리 바보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 남자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햄릿은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햄릿, 난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 신이 여자들에게 한 가지 얼굴을 주셨는데 여자들은 딴 얼굴을 만들고 있지. 여자들은 살랑거리며 걷고 애기라고 혀 짧은 소리나 하고 아무데나 별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 자신의 바람길에는 모르는 척 내숭을 떨지. 위와 같은 발언은 여성 혐오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발언이죠. 햄릿이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거트루드의 사랑의 변질로 인해서 어머니 배신감과 혐오감이 오피리아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혐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햄릿이 오피리아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숨어서 이런 장면을 보고 있어. 이 장면을 목격한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광기가 진심이 아니고 가장된 광기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클로디어스, 사랑, 그의 마음은 그쪽에 있지 않소. 그가 말한 것 또한 약간 두섭긴 하나 미친 것 같지는 않소. 그 영혼 속에는 우울증이 무언가를 품고 앉아있고 그것이 알을 깨고 드러나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소. 그런 얘기를 하죠. 클로디우스는 노예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클로디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 있는 자의 광기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잠재된 위험성은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의 노련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로니우스는 또 진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클로디어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햄릿과 거트루드 왕비가 대화하는 것을 또 한 번 숨어서 염탐해 보겠다고 왕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막 2장 한번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극의 햄릿의 연극론인데, 지금 햄릿은 이 연극 속에 또 연극을, 이 햄릿이라는 연극 속에 또 연극을 펼쳐 보이죠. 자, 엘시노어 성에 온 유람극단 배우들에게 햄릿은 자신이 마치 연출자가 된 것처럼 연기를 가르쳐 주죠. 너무 소리를 크게 지르지 말라든지 몸동작을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등의 지도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사를 연극에 넣어줄 것을 부탁도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계획한 연극을 만들려고 하죠. 햄릿은 배우들에게 연기를 지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기는 대사에 맞추고 대사는 연기에 맞추라. 즉 기쁜 대사는 기쁘게, 슬픈 대사는 슬프게 하라는 이야기죠. 또한 햄릿은 연기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햄릿, 연극의 목적은 자연에다 거울을 비추는 일이다. 선은 선 그대로, 악은 악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비춰내며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여기서 햄릿이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햄릿이 자신의 연극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기획한 연극을 통해서 클로디어스 왕의 감추어진 죄악을 겉으로 드러나 보이겠다 하는 것이 햄릿의 연극론의 핵심입니다. 햄릿은 연극 속에 있는 연극을 통해서 클로디어스 왕을 염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 호레이쇼를 통해서 선왕의 살해되는 장면을 공연할 것인데, 그때 클로디어스 왕의 얼굴 표정을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죠. 클로디어스 왕이 자신이 했던 동일한 범죄를 행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죠. 그렇다면 뭔가 표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감지해 내겠다는 거죠. 햄릿은 아버지 유령과 그 유령이 했던 이야기가 과연 진실인지, 자기가 본 것이 악마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햄릿이 기획한 대로 왕과 왕비, 귀족들과 궁중의 여러 대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쥐덫이라고 하는 극정극이 공연이 되죠. 이 극정극이라고 하는 연극에는 30년 정도 결혼 생활을 같이 했던 왕과 왕비가 나옵니다. 이 왕과 왕비는 현실에 있어서 선한 햄릿과 거트루드 왕비에 비유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대사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왕, 내가 노쇠하여 곧 죽을 것이니 왕비는 살아남아 재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오. 연극 속에서 또 이 연극을 공연하는데 그 연극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왕비,
재혼하는 것은 첫 남편을 배신하고 두 번 죽이는 것이니 절대 안 하겠다. 두 번째로 결혼하는 것은 두 번째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천한 욕정이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두 번째 남편이 이 몸에게 입맞출 때 나의 남편을 두 번 죽이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는 그 연극을 보고 있는 거트루드 왕비 햄릿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듣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이 왕비가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극중의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 결심이란 그저 기억의 노예일 뿐 태어날 땐 맹렬하나 지탱할 힘은 미약하오. 그 열매가 시퍼럴 땐 나무에 매달려 있지만 있게 되면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오. 계속해서 왕은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 인생은 무상한 것. 그러니 우리 사랑이 운명에 따라 변한다 해도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오. 사랑이 운명을 따르는지 운명이 사랑을 따르는지 이것은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란 말이오. 사랑이 운명을 좌우하는지 운명이 사랑을 좌우하는지 또는 사랑이 환경을 좌우하는지 환경이 사랑을 좌우하는지 연인들이 마음이 변해서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얄궂은 운명이 또는 환경이 두 사람의 사랑을 깨뜨리기도 하죠. 극중왕은 사랑은 운명의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왕, 세도가가 몰락하면 친구들도 도망가고 미천한 자라도 성공하면 어제의 원수라도 친구로 변하는 법. 이렇듯 사랑도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고. 지금도 똑같죠. 왕은 또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뜻대로 다 되면 좋겠죠. 왕이 인간의 의지와 운명은 항상 맞서 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는 언제나 모두 어긋나게 마련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수관이 아니요. 이것도 멋있는 말이죠. Our thoughts are ours.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것인데 their end. 우리 그 계획의 끝은 생각의 끝은 none of our own.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햄릿이 원하는 복수의 계획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클로디스가 햄릿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왕비가 자신은 재혼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어서 극중극이 계속 진행되죠. 여기에서 햄릿이 중간중간에 마치 해설사처럼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왕과 왕비에게 또 오피리아에게 연극을 해설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곤자고의 독살 장면을 보면서 햄릿은 이렇게 얘기하죠. 햄릿, 정원에서 왕국을 빼앗으려고 독살하는 장면이요. 이름은 곤자고. 이 이야기는 멋진 이태리어로 쓰인 실화지. 이제 곧 저 살인자가 그 부인의 사랑까지도 얻게 될 거요. 지금 옆에 작은아버지한테 본인한테 하는지도 모르죠. 이 해설을 들었을 때 클로디아스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원에서 형님을 독살해서 왕국을 빼앗고 그 부인인 거트루드 왕비까지 내가 빼앗은 것은 햄릿이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게 되죠. 실제는 동생이었지만 연극에서는 조카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조카인 햄릿 자신도 삼촌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해설을 듣고 난 왕은 연극 관람을 중단하고 그냥 중간에 퇴장하죠. 퇴장함으로써 극중극은 끝 중단이 된다. 중단되긴 했지만 햄릿이 기획해서 보여준 극중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햄릿이 말했다시피 왕과 왕비에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들어보인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클로디어스 왕에게는 형제 살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거트루드 왕비에게는
전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고 재혼한 것에 대한 자각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햄릿 자신은 클로디어스 왕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클로디어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감춰졌던 범죄를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햄릿은 영국으로 추방되죠. 왕이 연극을 보고 나서 크게 진노했고 화가 난 거트루 왕비가 햄릿을 만나고 싶다는 의중을 전달하게 되죠. 이제 햄릿은 어머니의 친소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꾸중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때 햄릿은 어머니에게 가서 자신의 어머니의 배신을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햄릿 3막 3장에서 4장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이제 다음 지금 26분이 지나가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 3막 3, 4장부터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빨리 해서 끝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3주 만에 셰익스피어 햄릿을 거의 끝나게 되는데, 지금 햄릿을 다 읽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영어를 갖고 읽는다는 것은 좀 힘들으니까 한글말이라도 박우수 선생이 번역한 걸로, 박우수 교수가 번역한 걸로 보면 좋아요. 열린 책인가요? 어디에서 박우수 그 책을 사서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주 셰익스피어 전문가로서 선생님하고도 친하고 나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번역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 책을 추천할 테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햄릿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3막 3장 4장인데 이제 클로디어스 왕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책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절의 기회를 만나지만 햄릿은 여러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복수 실행을 미루게 되는데, 그 복수의 지연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햄릿은 어머니의 침실에서 어머니가 독대를 해요. 여기서 햄릿은 어머니의 성급한 결혼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어머니의 성욕과 성급한 재혼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커튼 뒤에 숨어 엿듣던 해야되지. 폴로니우스를 지체 없이 살해하죠. 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나서 햄릿에게 복수 실행을 재촉하고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하라는 명령을 하고 사라지죠. 일용을 보지 못하는 왕비는 햄릿이 실성했다고 믿고 햄릿은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가지고 나가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3막에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해놓고,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하여간 내 얘기는 뭐 두세 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를 읽는 건데 한글로라도 꼭 읽어라. 여기까지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이걸 또 강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몇 번 들으시고 한번 텍스트를 꼼꼼히 읽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